스스로를 위로하는 적극적인 방법, 케플러에 대하여. 1628년 케플러는 초로의 나이에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난파될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혼의 심연 깊은 곳을 향해 평화로이 항문의 닷을 내리는 것만큼 고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난파의 위협이 깊을 때 항문은 평화를 회복할 힘을 제공합니다. 위기일수록 문자와 접선해야 하는 이유죠. 제 자신을 위로하는 일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에 딱딱한 버릇이 돼버린 말랑한 일상의 말들로는 불충분합니다. 근대 과학의 포문을 연 케플러를 통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돋봐봅니다. 케플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은 기하학을 원형으로 삼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직관을 기초로 행성이 6개인 이유를 수색했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만물에 가능한 정다면체는 오직 5개뿐이므로 그것에 내접하는 구는 6개이고 따라서 행성은 단 6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관적 이론을 내놓고 케플러는 기쁨에 복받쳐 눈물을 터뜨렸다고 기록돼 있죠. 스승 메스틀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 씁니다. 이처럼 근대 초기 과학자들이 철학에서 독립해 물리학을 탄생시킬 무렵 수행했던 전략은 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무턱대고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보는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위안만큼이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탓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것은 없죠. 오히려 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관찰의 대가들이었죠. 티코와 케플러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살던 시대의 시성인들은 실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려면 눈에 보이는 실제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가 고대보다 관찰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지요. 그러나 근대 과학의 포문을 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는 관찰이 아니라 직관으로 과학을 정립했습니다. 고대인들의 결을 담고자 했던 티코만이 관찰의 정밀함을 고집했고 때문에 그는 지구 중심설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만큼 프톨레마이오스의 과학이 정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밀성이 신대륙 황해자들에 의해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의 막막한 바다를 적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세계관의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죠. 예컨대 비활성화된 흙덩이로 관제되던 지구를 자기운동 원리와 외부에 대한 작용 능력을 지닌 거대한 자석이라 주장한 최초의 인물은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입니다. 1600년 그는 자석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런데 길버트가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직접 배를 타며 항해원 기구를 만들었던 런던의 기술자 로버트 로먼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을 가리키는 자침의 끝이 수평보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복거학이란 개념을 발굴했으며 이를 직접 측정하기까지 했었죠. 이 기술적 발견은 지동설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자석은 회선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컨대 대서양에서 난파될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관찰의 자료들이 직관으로 승화돼 근대 물리학을 정립했습니다. 여유롭고 말랑말랑한 관조로부터 시작된 발견이 아니지요. 스콜라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싫어했던 베이컨과 campanella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것이라기보다 맹목적 도그마에 빠진 당대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했던 셈입니다. 어떤 세계관과의 대립인가? 주석주의입니다. 그들은 전통의 기대 모든 근거를 출처에서 찾죠. 스스로 판단하고 확신한 일은 드뭅니다. 고전이라 믿는 책을 인용해야 합당한 것이고 그 문자를 눈으로 봐야 진리라 생각하죠. 이는 인류의 유산을 시대 변화의 밑단으로 쓰기보다 미력한 제 권위를 보좌하는 데 소모하는 소심한 학자들의 버릇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학문은 기쁘지 못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논리적 전개와 맥락보다 출처를 중요시 여기는 학문적 분위기는 주석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다 피동적 수준으로 학문을 대하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공부는 주석가들이 주저한 분위기 속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공부를 멀리하는 이유죠. 니체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면면을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모든 지친 자는 태양을 저주한다. 그들에게 나무에 갇히는 그늘이다. 주석주의자와 도그마주의자들은 피곤합니다. 태양을 감당하기보다 그늘에서 쉬고 싶은 자들이지요. 그들은 피동적 위로를 바랍니다. 생기 높은 인물들이 아니지요. 케플러와 같은 근대 초기 과학자들은 이 회로에 지친 자들에 대항했습니다. 그 극적인 태도가 망원경의 발견보다 중요한 시대 변화의 단초죠. 사실 지동설은 소설가의 구성처럼 창조된 사건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케플러는 보인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관찰한 것이죠. 관찰 이전에 그들은 피로한 주석주의
주석주의에 대립해 활기 넘치는 학문을 탄생시키고픈 욕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욕망이 신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던 것이지요. 무신론이 상식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었을까요? 글쎄요. 비동성을 작착한 주석주의가 맹목적인 도구마주의와 연합해 신은 죽었다는 상식을 마련한 것은 아닐까요? 신은 죽었다는 권위를 피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태양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픈 태도는 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까다롭지요. 따라서 어두운 심연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다면 케플러가 30년 전쟁의 복판에 살았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부모의 독도 받지 못했지요. 케플러가 기록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망쳐놓으셨다. 일만 많으셨으며 인정이 없었고 싸움질을 일삼으셨다. 어머니의 모습은 이랬지요. 독설가였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데다 만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게다가 케플러는 칠삭둥이였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학문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티커를 만났을 때도 권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구축한 이론만을 고집했지요.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뉴턴만큼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생애 말년에 케플러는 대학 시절부터 꿈꿨던 책을 씁니다. 제목은 꿈이었죠. 화자인 영웅이 우라니보르 천문대를 방문해 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티코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외계인을 다룬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로 기록돼 있죠. 그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케플러는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속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다짐이 문자로 승화된 작품이 꿈이었지요. 그는 59년의 길지 않은 생 속에서 단 한순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품고 앞날을 도모했지요. 그가 직접 쓴 비문을 소개합니다. 나는 천체를 관측했고 이제는 지구의 그림자를 관측한다. 하늘에는 내 정신이, 땅에는 내 몸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케플러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꿈꾸었습니다. 결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었죠. 이 생기 높은 꿈이 스스로를 위로할 적극성을 마련합니다. 단언컨대 꿈이 없으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꿈은 강건한 일상이 연료이자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지요. 난파의 위협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일상을 위해 버려졌던 내 자신의 꿈을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 Paper Renaissance